신학의 대중화, 대중의 신학화를 꿈꾼다. 모두를 위한 신학, 신학 블록버스터 시작합니다. 이번 장의 제목은 바빌로니아 포로 이전에는 언약이 없었다? 신명기 토라와 이스라엘의 언약 신학. 지난 시간 우리 홍쌤이 살짝 이야기해 주셨을 때 모세오경과 모세의 관계, 맞아요. 뭐 이 역사성, 또 이거에 대해서 넌지시 좀 언급해 주셨어요. 제가 계속 좀 책 전체 구성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좀 얘기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과의 연관 속에서 좀 설명을 계속 드리는데, 오늘까지 해서 이제 서론 빼고 총 3개의 주제를 다뤘는데, 구약 성경 초반부를 역사 비평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다루고 있어요. 2장에서는 아담의 역사성, 3장에서는 출애굽의 역사성을 다뤘고요. 이제 4장에서는 모세오경의 저자와 이제 저술 시기에 대해서 이제 다루게 됩니다. 뭐 이것도 하여튼 되게 핫한 주제라고. 맞아요. 네. 모세오경은 언제 쓰여진 책인가? 모세오경의 저자는 정말 모세인가? 만약입니다. 모세가 아니라면 이 단어가 핵심입니다. 만약. 그것이 우리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제 오늘 이런 질문들을 다루게 됩니다. 역사 비평의 도전을 좀 살펴보면, 우리가 보통 모세가 썼다고 알고 있는 이제 성경의 구약의 처음 5책 모세오경은 언제 쓰여진 책일까? 우리 책에 이제 모세오경의 기원에 대한 역사 비평의 이론들이 나오는데, 뭐 사문서설이니 이제 뭐 다소 어려운 이야기들이 나와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모세오경은 크게 4가지 종류의 전승들이 모여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승마다 시기가 다른데, 그중 가장 오래된 것은 한 기원전 9세기경이고 가장 늦은 것은 기원전 6세기경이라는 거예요. 네, 마지막 기원전 6세기가 언제냐면 바벨론 포로 시기예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이 오늘날의 형태로 최종 편집된 시기가 바로 바벨론 포로기 때였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 비평의 지배적인 결론입니다. 그러면 모세의 시대는 언제냐? 모세의 시대에 대한 연대 추정도 굉장히 불확실해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이제 모세 시대에 대한 고고학적 증거가 거의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정확한 연대를 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학자들마다 기원전 13세기부터 뭐 16세기까지 넓게 펼쳐져 있거든요. 그 중에 가장 가까운 기원전 13세기를 만약에 뭐 모세의 시대로 본다고 해도 오경이 최종 편집되었다는 이 기원전 6세기와는 대략 700년 정도의 간격이 있는 거죠. 상식적으로 기원전 13세기의 사람이 700년 후에 완성된 책의 저자일 수는 없는 거죠. 근데 모세라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강력한 믿음이 있는데. 신선한 접근입니다. 이 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로부터 직접 전해져 오다가 그게 후대에 모여서 편집된 거다. 편집은 후대 편집자가 했지만 내용 대부분은 모세가 직접 썼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빠져나가기도 어렵게 만드는 언어학적인 문제가 또 있다는 거예요. 모든 언어는 시대가 흐르면서 이제 변화되게 마련이죠. 언어의 형태와 표현을 보고서 대략적인 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모세오경이 정말 모세 시대에 거의 완성된 형태로 쓰였다가 그대로 내려와서 나중에 편집만 된 거라면, 모세오경은 모세 시대의 언어, 기원전 13세기부터 16세기 사이에 그 고어체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어야 하겠죠. 그런데 모세오경의 대부분은 기원전 7, 8세기에 통용되던 히브리어 형태로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좀 와닿는 예로 설명하자면, 어떤 글에 뭐 핵노잼, 뭐 인싸, 막 이런 그 내용 단어들이 막 가득한 글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조선시대 사람이 저자라고 주장하는 거랑 비슷한 거라는 거예요. 이것도 뭐 요즘 단어는 아니에요. 뭐 이런 거죠. 막 중세 사람들이 어쩔 TV, 킹받네, 뭐 이런 거 모른다는 거잖아요. 이게 뭐야? 무슨 말이야?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여러 문제들을 고려해 볼 때 모세오경의 대부분을 모세가 직접 썼다고 주장하기는 사실은 비평적인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어렵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모세가 쓰지도 않은 글에 모세의 이름을 내세우는 것이 우리 책의 표현대로 하면 일종의 어떤 경건한 사기 아닌가? 이게 이제 오늘 주제에 있어서 역사 비평이 던지는 도전이죠. 그 경건한 사기라는 표현이 굉장히 도발적이더라고요. 이것만으로도 이제 복음주의자도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오경의 저술연대가 제기하는 신학적인 문제들이 더 큰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책에서 다루고 있는데 신명기 언약의 문제예요. 신명기 중에서 특별히 이제 12장부터 26장을 원신명기라고 불러요. 별도의 이름이 있다라는 거는 이제 뭔가 신학적으로 중요하다는 거겠죠. 신명기 언약이라고 부르는 내용이 이 원신명기 안에 있어요. 이 언약에 따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대대로 복을 받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신명기 언약인 거죠. 구약의 이제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이 언약의 관점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셔서 바벨론 포로가 되었다. 이것이 신명기 역사관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설명하는 방식인 거죠. 근데 신명기 스스로는 어떻게 주장하냐면, 이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이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는 거죠. 돌판도 받고 십계명도 쓰셨잖아요.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명기 자체의 설명에 따르면 이 언약은 모세 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졌고, 이스라엘이 지켜야 되는 명령으로 내내 이스라엘과 함께 있었던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죠. 문제는 뭐냐면, 역사 비평에 의하면 이 원신명기의 저술 시기 역시 모세
모세의 시대가 아니라 훨씬 후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신명기 여술 시기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입장이 있어요. 먼저는 기원전 7, 8세기 이제 히스기야 요시야 왕 때로 보는 견해가 있어요. 이때 이제 종교 개혁이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개혁에 힘을 실기 위해서 이제 원신명기가 그때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때가 그 막 성전 복구하다가 옛 언약을 발견한 그렇죠. 그 사건이잖아요. 네. 그 발견되었다라고 하는 그것이 사실은 그 당시에 쓰여져서 그 종교 개혁에 힘을 실어준 내용이고 그것이 원신명기였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최소주의자들의 견해인데 이 견해에서는 11기에 나오는 그 히스기야와 요시야의 종교 개혁도 실제로 없었다고 봐요. 네, 역시 최소주의. 그래서 원신명기를 더 후대인 6세기 바벨론 포로기에 쓰여진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과거를 반성하면서 자기가 앞으로 하나님만 따르고 순종하겠다는 결심을 이전 역사에 투영해서 마치 그런 언약이 이스라엘 역사에 내내 존재했고 그들이 알고 있었던 그 언약을 어긴 것처럼 쓴 거라는 거죠. 이 두 입장이 뭐 성경의 역사성을 어느 정도 긍정하느냐 하는 면에서는 차이를 보이지만 신명기 언약의 기원을 뭐 기원전 7, 8세기로 보나 6세기로 보나 어쨌든 그게 모세 시대의 것이라고 굳게 믿는 사람들을 당황스럽게 하는 건 마찬가지인 거죠. 신명기 언약이 모세 시대가 아니라 히스기야 때나 요시야 때의 거라면 아니면 최소주의자들의 주장대로 더 뒤 심지어 포로기의 것이라면 그 이전에는 실제로 이스라엘에 신명기 언약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말인가. 이처럼 이제 역사 비평이 재구성한 이 이스라엘 역사는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의 시간 순서대로의 역사를 받아들여온 대부분의 복음주의자들한테는 굉장히 이제 낯설고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복음주자들이 굉장히 많이 킹받았을 것 같아요. 이 문제를 푸는 해법 역시 고대의 저자 개념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고대인의 글쓰기 방식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했던 거랑 비슷하게 고대의 저자 개념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저자하면 떠올리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이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쓴 모든 거죠, 거를 그죠? 그렇죠. 예. 글 전체를 전적으로 자기가 창작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가지는 그렇죠. 어떤 권리를 개인, 그렇죠. 이러한 저자 개념은 사실 현대에 생겨난 개념이라는 거죠. 고대의 저자들은 자신의 글이 100% 순수하게 자신의 창작물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공동체의 어떤 구전 자료, 문헌 자료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활용했고 그것을 하나의 문서로 편집하는 공동체적인 작업들을 했어요. 실제로 그들의 글의 많은 부분이 자기 자신의 창작이 아니라 공동체에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글에 자기들 이름을 쓰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공동체의 권위자 이름을 내걸기도 했다는 거죠. 이것이 고대 문헌에서의 저자 개념이에요. 역사 비평에 의하면 모세오경은 크게 네 군데로 분류되는 여러 출처의 자료들의 결합물이고 그것이 바벨론 포로기 때에 최종 편집된 거예요. 이것은 모세에 의해 형성된 공동체에 축적되어 온 전승들이라는 거죠. 그것들이 축적되어서 합쳐진 결과물이 모세오경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글의 권위를 모세에게 돌린 것이죠. 모세오경은 모세의 권위를 후대 사람들이 도용했던 사기냐? 그거는 오늘날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 것이고 저자에 대한 고대 기준으로는 그렇게 보기 어렵다는 거죠. 또 하나의 중요한 주장이 있는데 이것은 모세오경에는 모세에게서 온 것이 또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세의 글도 실제 있다. 그렇죠, 그렇죠. 모세도 뭐 살짝 묻어 있어요. 뭐 모세가 한 스푼 들어가 있어요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오경 전체가 모세로부터 온 것들이 오랜 세월에 걸쳐서 역동적으로 변화되어져 온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로 돌리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오경의 편집자들은 단지 모세가 자기 공동체를 형성한 시조이기 때문에만 모세의 이름을 불러온 게 아니라 이 모세오경이라는 책 자체가 거슬러 올라가 보면 모세에게서 온 것으로부터 출발해서 그 위에 쌓아 올려진 것이기 때문에 모세의 이름을 내세운 것이라는 거죠. 아까 말했던 그 언어학적 문제 있잖아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것도 좀 다르게 설명이 가능해요. 모세오경의 대부분이 아까 말했듯이 모세 시대보다 수백 년 후에 히브리어 형태로 쓰여져 있다고 했죠. 근데 이것은 모세오경이 모세의 것이 아니다라는 증거라 보다는 오히려 모세에게서 유래했던 전승들이 후대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개정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에게서 온 전승들이 구전으로 전해지다가 각 시대마다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 시대의 언어로 다시 이야기하고 다시 기록되었어요. 근데 하지만 그 중에서도 아주 작은 일부는 그 글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어떤 그 문학적인 표현 때문에 고대의 문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신명기 33장에 나오는 모세의 축복문 같은 경우가 그런데 이거는 그대로 고어체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언어층들이 공존한다는 것은 모세 시대로부터 온 전승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것 일부와 그 내용은 그대로 흘러와서 후세대가 그걸 자기 시대의 언어로 자기 시대의 의미를 담아서 재진술한 것이 모세오경 안에 융합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준다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설득력 있는 관점이라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보면 우리는 신명기의 저자가 모세냐 아니냐, 모세가 아니면 요시야 그룹이냐 바벨론 포로 그룹이냐 이 중에서 한 가지만 선택할 것을 요구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그림을 그려볼 수 있냐면 최초의 모세에게서 시작된 전승이 대를
세대를 이어가면서 각 시대의 신학적 성찰들에 의해서 개정되면서 오늘 우리가 받고 있는 그 최종적인 형태로 완성되어져 가는 그런 어떤 역동적인 모습을 그려볼 수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세오경은 모세의 것이면서 동시에 모세 이후 이스라엘의 공동체적인 창조물이라는 거죠. 이 두 가지 개념은 양자택일이 아니라 함께 양립 가능하다는 거예요. 모세의 것이면서 모세 공동체의 것이다 라는 것이 함께 양립 가능하다. 이런 견해는 역사비평의 결론들을 일부 수용하면서도 복음주의 신앙과 양립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된다. 이것이 이제 저자들의 주장입니다. TK가 지성을 뽐내는 시간. 아, 그렇죠. 이거 어떻게 뭐 좀 순서로 만들어 볼까요? 여러분들이 좀 제목을 타이틀 좀 달아주세요. 근데 아주 저는 보면서 인상 깊었던 한 문장이 있었어요. 이 책을 보면서. 그 목소리들은 어느 한 시대에 국한되지 않고 역사 속에서 줄기차게 말한다. 모세 시대나 요시아의 시대, 포로 시대나 포로 이후 시대에 할 것 없이 말이다. 이 중에서도 목소리들이라는 표현이 뭔가 또 저 한 한글을 딱 긁어냈어요.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역사비평이 모세오경은 모세 시대부터 완성형으로 저작된 기록이 아니라 편집본이니까 가짜야. 쉽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 한 문장이 표현하는 것처럼 다양한 시대의 어떤 다양한 목소리들이 여러 시대를 이제 거쳐가면서 특별히 공동체적으로 뭔가 이 성경을 완성시켜가는 이 그림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적인 어떤 모습을 잘 담아내고 그 정신을 뭔가 구현해낸 거 아닌가.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자들의 이 주장이 좀 설득력이 있었고 괜찮은 어떤 대답이다. 그래서 뭐 이런 입장이면 지금 시대를 사는 우리들도 어떤 이 목소리들에 포함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아내랑 재작년에 스페인에 간 적이 있어요. 거기 너무 유명한 성당인데 사그리다 파밀리아. 유명한데 제가 왜 모르죠? 사그라다 파밀리아. 잠깐 헷갈렸어요. 제 지성이 약간 떨어졌는데 이 코너 폐지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유명한 성당이잖아요. 사그리다 파밀리아. 가우디가 천재 조각가인데 그 성당을 4분의 1 정도만 마치고 이제 죽었거든요. 지금 당대의 건축가들이 대를 이어서 한 면 한 면 총 4면인데 한 면씩을 맡아서 이어가고 있고 가우디 100주년에 맞춰서 그게 이제 완공될 예정에 있거든요. 나중에 꼭 한번 사진 보세요. 입이 떡 벌어지는 성당인데 아까 말씀하신 이 모세 오경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좀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겠다. 가우디가 4분의 1밖에 안 했지만 그 정신과 그 어떤 메시지를 이 후대 건축가들이 이어받아서 뭐 자기 이름을 거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성당이라는 어떤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씩 만들어가는데 근데 이렇게 보면은 또 나름의 개성들이 잘 살아있거든요. 그게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마치 그런 게 아닐까라는 문화적인 제 소양도 뽐내면서 지식도 한 스푼. 이게 마지막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다음 주도 어떤 챕터인지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경건한 사기 2탄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사전에 예언됐다 그게 실현된 건가 아니면은 이미 일어난 사건을 그냥 역사에 투영해가지고 마치 막 이전에 예언된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인가. 예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흥미로운 주제들을 좀 다루게 됩니다. 이 말만 들어도 논쟁이 상당했을 거라는 다음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 나눠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희 신학 블록버스터가 또 유익하다 싶으시면 조댓구알 아시죠? 이거 아세요? 몰라요. 깜짝 놀랐어요. 요거 하나.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이겁니다. 좋은 콘텐츠 본인만 알지 마시고 주변 지인분들께 도발적으로 너 모세오경 누가 쓴 줄 알아? 뭐 이런 거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